서산 안개처럼 짙게 깔린 샌프란시스코의 아침. 하버드와 MIT를 모두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공학자 헬렌 맥길 교수의 아파트. 그녀는 지금 CNN과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 자율주행의 여신이라 불리는 그녀는 오늘 자신이 개발한 AI 시스템의 획기적 발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린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상상황. 그녀가 설계에 참여한 첨단 자율주행 버스가 도심에서 전복되어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헬렌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산산조각 난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인근. 경찰과 구급차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언론 헬기들이 상공을 맴돈다. 사고 현장에서 헬렌은 비통한 마음으로 아스팔트를 만져본다. 그녀의 AI 알고리즘은 완벽했다. MIT 슈퍼컴퓨터로 1000만 번 이상 시뮬레이션했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걸까? 수석 엔지니어가 다가와 말한다. 도로 센서 시스템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인프라가 AI를 따라오지 못했어요. 헬렌의 눈빛이 흔들린다. 첨단 기술의 메카라 불리는 실리콘밸리의 도로는 그저 평범한 아스팔트였을 뿐이다.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 MIT의 자존심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헬렌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는다. 미국 전역의 자율주행 차량은 늘어나는데 그걸 받쳐줄 도로는 40년 전이나 다름없다. CNN 인터뷰는 취소되었다. 대신 헬렌은 사고조사위원회에 소환된다. 그녀는 밤새도록 보고서를 작성한다. 결론은 하나다. 미국의 도로 인프라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 화석이 되었다는 것. 일주일 후 국제 스마트 시티 서밋. 세계 각국의 교통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다. 헬렌은 준비된 연설문을 내려놓는다. 대신 그녀는 예정에 없던 발언을 시작한다.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만 머리를 두고 우리 발밑에 도로는 내버려 두었습니다. 컨퍼런스장이 술렁인다.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전문가가 자신의 분야를 비판하고 있다. 그때 청중석에서 일어선 일본의 교통공학과장 다나카 히로시. 그는 헬렌의 발언에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를 요청한다. 맥길 교수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이미 존재합니다. 도로 인프라의 진짜 미래는 우리 일본도, 미국도, 독일도 아닌 한국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컨퍼런스장이 얼어붙는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일본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다. 리셉션장. 한국 대표단의 수장 정태우 박사가 헬렌에게 다가온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봉투가 들려있다. 맥길 교수님, 저희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말보다는 경험이 진실을 말해주니까요. 봉투 안에는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과 함께 한 장의 USB가 들어있다. 호텔로 돌아온 헬렌은 즉시 USB의 내용을 확인한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비가 오는 밤 저절로 빛나는 도로, 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충전되는 전기차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방지하는 시스템. 헬렌은 밤새 한국의 도로 기술에 대해 검색한다. 놀랍게도 구글에서조차 상세 정보는 거의 없다. 마치 국가 기밀처럼 숨겨져 있다. 새벽 3시 그녀는 결심한다. 세계 최고의 도로 인프라라 불리는 한국의 기술을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헬렌은 인천행 비행기에 오른다. 창밖으로 보이는 금문교와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진다. 이 여정이 그녀의 학문적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고 세계 도로 기술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모른다. 인천국제공항. 13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헬렌 맥길 교수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하다.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한국도로교통연구원의 수석 연구원 김도윤 박사. 그는 헬렌의 짐을 받아들며 웃음 짓는다. 도윤은 헬렌의 예상을 뒤엎는 말을 꺼낸다. 서울이 아닌 충청남도의 한 작은 마을로 향할 것이라고. 저희 기술을 제대로 보여드리려면 도시가 아닌 시골부터 보셔야 합니다. 헬렌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친다. 그녀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기대했는데 시골이라니? 미국에서는 심지어 LA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도 통신이 끊기는 일이 많다. 시골은 말할 것도 없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좁은 지방도로로 접어든다. 도로 양옆으로 너른 농과 밭, 간간히 나타나는 작은 농가들. 이곳이 미래 도로 기술의 현장이라고. 헬렌의 의심은 점점 깊어진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충남의 작은 마을 입구.
김도윤은 헬렌에게 스마트폰을 건넨다. 교수님, 미국 동료와 영상통화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헬렌은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건다. MIT의 동료 리차드가 화면에 나타난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다. 논과 밭 사이 단 하나의 기지국도 보이지 않는 시골 한가운데서 고화질 영상통화가 끊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잠깐만, 여기가 어디죠? 도심도 아닌데 이게 가능하다고요? 헬렌의 질문에 김도윤은 담담하게 답한다. 저희에겐 이게 기본입니다. 국토 면적의 97% 이상이 5G 커버리지예요. 그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헬렌은 통화가 끊길 것을 예상하고 조바심을 내지만 화질은 전혀 변함이 없다. 미국에서는 맑은 날 도심에서도 자주 끊기는 통화가 폭우 속 한국 시골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한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헬렌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킨다. 두 앱이 동시에 완벽하게 작동한다. 그녀는 내비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를 검색하고 동시에 넷플릭스 앱을 열어 4K 영화를 재생한다. 모든 기능이 끊김없이 작동한다. 다음 실험을 위해 그녀는 5G 속도 테스트 앱을 실행한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다운로드 속도 1.2Gbps. 미국 도심에서도 보기 힘든 수치다. 미국 휴스턴에 있는 제 집보다 여기가 10배는 빠르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김도윤은 차에서 내려 빗속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가리킨다. 헬렌도 따라 내린다. 폭우 속에서 그들은 도로변을 따라 설치된 작은 장치들을 살펴본다. 김도윤의 설명이 이어진다. 저희는 도로 자체를 통신 인프라로 설계했습니다. 모든 가로등과 표지판, 심지어 도로 경계석까지 데이터 중계 기능을 합니다. 김도윤이 스마트폰으로 특별한 앱을 실행하자 현재 그들이 서 있는 주변 도로의 디지털 트윈이 3D로 나타난다. 그가 화면을 확대하자 도로 아래 심어진 수백 개의 센서와 통신 장치가 보인다. 미국에선 통신 인프라와 도로를 별개로 생각하죠. 저희는 도로 자체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처리하고 저장하는 허브가 되게 했습니다. 그때 도로 위로 트랙터 한 대가 지나간다. 노인 농부가 운전하는 낡은 트랙터다. 그런데 놀랍게도 트랙터 앞유리에는 최신형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다. 농부는 그것을 보며 뭔가 조작하고 있다. 헬렌의 의문이 커진다. 김도윤은 설명을 이어간다. 저 할아버지는 스마트팜 시스템에 연결된 내비게이션을 보고 계세요.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토양 상태와 날씨에 따른 최적 경작 경로를 안내받고 있어요. 폭우는 점점 더 거세진다. 김도윤은 헬렌을 근처 마을 회관으로 안내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간다. 회관 벽에는 마을 전체의 디지털 맵이 표시된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다. 그곳에는 실시간으로 각 농지의 상태, 도로 상황, 기상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다. 헬렌의 손에 스마트 패드가 쥐어진다. 그녀는 화면을 통해 마을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 마을 입구의 가로등 밝기를 조절하자 실제로 밝기가 변한다. 특정 농지의 관계 시스템을 작동시키자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한다. 헬렌의 눈이 커진다. 이건 단순한 통신 인프라가 아니다. 전체 농촌이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 헬렌은 진지한 표정으로 김도윤을 바라본다. 그리고 노트북을 꺼내 필사적으로 타이핑을 시작한다. 그녀의 노트에는 새로운 단어가 적힌다. 한국에선 길 자체가 데이터 허브다. 이제 막 한국 기술의 표면을 긁은 것뿐인데 헬렌의 세계관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모른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충남의 시골 마을에서 보낸 하룻밤 후 헬렌은 한국도로교통연구원 김도윤 박사와 함께 서울로 향한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도 헬렌은 노트북을 펼치고 어제 본 농촌도로 시스템을 정리하느라 바쁘다. 그녀의 노트에는 데이터 네트워크로서의 도로라는 새로운 개념이 적혀 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헬렌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횡단보도다.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김도윤이 차를 세운다. 여기서 잠시 걸어보시죠. 저희 보행자 안전 시스템을 체험해 보셔야 합니다. 헬렌이 차에서 내리자 횡단보도 앞에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가 설치된 것이 보인다. 시각장애인으로 보이는 노인이 횡단보도 앞에 서자 신호기에서 음성이 흘러나온다.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시각장애인 노인은 기둥에 달린 버튼을 누른다. 신호가 바뀌자 음향 신호기에서 독특한 소리와 함께 음성 안내가 나온다. 동시에 횡단보도 양쪽에 설치된 LED 조명이 밝아지며 보행 경로를 강조한다. 헬렌은 노인의 안전한 횡단을 지켜본다.
노인이 횡단하는 중에 신호 시간이 거의 다 되었지만 신호등이 노인의 위치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몇 초 더 연장된다. 미국에서는 시각장애인이 혼자 길을 건너는 건 위험할 때가 많아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김도윤이 설명한다. 저희는 2018년부터 주요 도시 교차로에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주요 지역과 광역시 중심부에 보급되어 있어요. 그때 갑자기 한 승용차가 과속하며 횡단보도를 향해 달려온다. 도로에 매립된 센서가 과속 차량을 감지하자 횡단보도 앞에 LED 경고등이 강하게 전멸하며 경고음이 울린다.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다. 헬렌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본다. 도로 자체가 과속 차량을 감지하는 건가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횡단보도 주변에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위험 운전을 사전에 감지해 경고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거죠. 서울시는 이런 시스템을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헬렌은 직접 횡단보도를 건너보기로 한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을 발견한다. 안내판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현재 위치와 주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관광객을 위한 정보 시스템이에요. 주요 관광지와 교통중심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모든 교차로에 있진 않지만 점차 확대하고 있어요. 신호가 바뀌고 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자 헬렌은 바닥을 자세히 살펴본다. 일부 구간에 매립된 LED가 보행자들의 안전한 횡단을 돕고 있다. 건너편에 도착한 헬렌은 다시 뒤돌아 횡단보도를 바라본다. 잠시 후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앞에 모인다. 신호등이 어린이들을 위한 보행자 신호로 바뀌고 주변 차량들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의 LED가 더 밝게 빛난다. 이건 도로가 보행자, 특히 약자를 우선시하는 시스템이군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저희는 도로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도로에 맞추는 게 아니라 도로가 사람에게 맞추는 거죠. 그들은 근처 카페로 들어간다. 창가에 앉아 교차로를 내려다보며 김도윤은 태블릿을 꺼내 횡단보도 안전 시스템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실시간 보행자 신호 작동 현황과 예상 보행량에 따른 신호 조절 시스템이 화면에 표시된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신호등이 단순한 타이머로 작동해요.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도 보행자 버튼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많죠. 헬렌의 말에 김도윤은 설명을 이어간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주요 도시의 신호 시스템을 지능형으로 교체해왔습니다. 서울의 주요 교차로는 교통량에 따라 실시간으로 신호를 조절하고 보행자 밀집도에 따라 횡단 시간을 자동 조정해요. 여기는 약자와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철학이 도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군요. 이건 인간 중심도로 설계에 좋은 예시네요. 헬렌의 말에 김도윤은 미소를 짓는다. 그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헬렌을 안내한다. 서울의 남산 터널로 향하는 길. 이제 도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헬렌은 노트북에 새로운 문장을 적는다. 한국에서는 약자를 위한 기술이 특별 옵션이 아닌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그녀는 아직 모른다. 오늘 본 것이 한국 도로 기술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남산 터널을 통과한 뒤 김도윤과 헬렌은 서울, 부산 고속도로로 향한다. 차 안에서 김도윤은 다음 일정을 설명한다. 스마트 하이웨이 관제센터와 실제 도로 위에서 저희 시스템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테스트 구간을 준비했어요. 1시간 뒤 그들은 경부고속도로의 한 구간에 도착한다. 도로변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 한국도로공사 스마트 하이웨이 관제센터다. 이곳에서 김도윤의 동료인 이준호 박사가 그들을 맞이한다. 준호 박사는 헬렌을 메인 관제실로 안내한다.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거대한 디스플레이 앞에서 여러 명의 엔지니어들이 작업 중이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고속도로 전체 구간이 3D 맵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곳에서 전국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합니다. 일반적인 교통관제센터와 다른 점은 도로 자체가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준호의 워크스테이션에서 헬렌은 AI 시스템이 교통량, 날씨, 도로 상태 등을 분석하는 방식을 배운다. 그리고 열선도로 시스템이 어떻게 폭설에 대응하는지 시험받는다. 다음으로 그들은 관제센터를 나와 테스트 차량으로 이동한다. 특수장비가 장착된 SUV다. 차량 앞유리 전체가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로 작동한다. 이제 실제 도로 위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도윤이 테스트 구간으로 차를 몰자 헬렌은 앞유리에 표시되는 정보를 주시한다. 김도윤은 특별 테스트를 위해 차를 갓길에 세운다.
사고 대응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관제센터에 무언가를 연락한 후 모의 사고 상황이 설정된다. 놀랍게도 사고 발생 40초 만에 드론이 날아와 현장을 촬영하고 주변 차량 내비게이션에 실시간 정보를 전송한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헬렌을 놀라게 한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도로가 판단하는 구조군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테스트 구간을 빠져나오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갓길에 또 다른 차량이 정차해 있고 김도윤과 준호는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짓는다. 이상하네요. 여기 차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때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갑자기 경로를 변경하고 그들의 차는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기 시작한다. 김도윤이 당황해하며 수동 조작을 시도하지만 차량이 반응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잠시 시스템 오류가. 그들의 차는 어느새 한적한 휴게소로 진입한다. 김도윤이 준호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준호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전화통화를 시작한다. 헬렌은 의아한 표정으로 묻는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김도윤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가끔 발생하는 일이에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헬렌이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차량 대시보드에 잠시 깜빡이는 화면을 발견한다. 우선 관찰 대상 근접이라는 메시지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녀가 자세히 보려 할 때 김도윤이 차량 시스템을 재부팅한다. 준호가 돌아오고 그들은 다시 원래 경로로 복귀한다. 분위기는 어색하다. 헬렌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지만 질문을 자제한다. 관제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휴게소에 들른다. 헬렌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는다. 관제센터에서 본 젊은 여성 엔지니어다. 맥길 교수님, 전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연은 주변을 살핀 후 작은 USB 드라이브를 헬렌의 손에 쥐어준다. 방금 보신 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어요. 우리 시스템은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어요. 우선 관찰 대상은 정부가 특별히 감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그때 다른 직원이 다가오자 지연은 급히 자리를 떠난다. 헬렌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USB를 주머니에 넣는다. 관제센터로 돌아온 헬렌은 이전과 다른 눈으로 시스템을 바라본다.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정보들, 차량 움직임, 도로 센서. 그녀는 이제 이것이 단순한 교통관리 시스템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된다. 김도윤이 다가와 묻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우리 시스템에 대한 최종 평가는요? 헬렌은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대답한다.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미국보다 훨씬 진보된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연구해봐야겠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헬렌은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한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 도로 시스템이 단순한 교통관리뿐만 아니라 국가적 감시 네트워크로 활용되고 있다는 증거다. 모든 차량의 이동 경로가 기록되고 특정 인물들은 우선 관찰 대상으로 분류되어 실시간 추적된다. 헬렌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녀가 지금까지 본 기술적 혁신은 분명 인상적이다. 하지만 이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녀는 노트북에 새로운 문서를 열고 제목을 입력한다. 스마트 도로의 양면성 기술과 감시 사이에서. 이제 헬렌의 여정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그녀는 한국 도로 기술의 혁신적 측면을 세계에 알리되 동시에 이런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 이른 아침 헬렌은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서울의 햇살에 눈을 뜬다. 어제 고속도로 스마트 시스템을 경험한 후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새로운 개념들로 가득하다. 그녀는 침대만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확인한다. 도로가 생각한다. 로비에서 김도윤이 그녀를 맞이한다. 오늘은 색다른 차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최신 전기 SUV이다. 오늘은 수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전기차 관련 인프라를 체험해 보실 차례예요. 헬렌은 차에 올라타며 질문한다. 미국에서도 전기차 충전소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은 어떤 특별한 시스템이 있나요? 김도윤은 미소만 지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운전을 시작한다. 차량의 계기판에는 배터리 잔량이 64%로 표시되어 있다. 1시간 후 그들은 경기도 수원시 외곽의 한 연구단지에 도착한다. 한국도로공사 무선 충전 테스트베드라는 간판이 보인다.
입구에서 박지민 연구원이 그들을 맞이한다. 맥길 교수님, 오늘 저희 무선 충전도로 시스템을 체험해 보실 겁니다.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실제 구현 사례죠. 그들은 브리핑룸으로 이동한다. 벽면에는 무선 충전도로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하는 도표가 걸려 있다. 지민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다.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충전 시간과 주행거리 불안이죠. 배터리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저희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도로 자체가 차량을 충전하면 어떨까요? 헬렌은 고개를 끄덕인다. 이런 개념은 미국에서도 연구 중이지만 대부분 이론이나 소규모 실험에 그치고 있다. 지민은 계속해서 설명한다. 저희는 도로 아래에 자기장을 생성하는 코일을 매설했습니다. 차량 하부에도 수신 코일이 장착되어 있고요. 자기 공명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원리입니다. 브리핑 후 그들은 실제 테스트 트랙으로 이동한다. 약 2km 길이의 원형 트랙이다. 도로 표면은 일반 아스팔트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지민이 헬렌에게 운전석을 권한다. 직접 운전해보세요. 계기판을 주시하면서요. 헬렌이 운전석에 앉고 김도윤과 지민은 조수석과 뒷좌석에 탑승한다. 헬렌이 출발 버튼을 누르자 전기차 특유의 조용한 시동음만 들린다. 트랙에 진입하자 지민이 안내한다. 일단 평소처럼 주행해보세요. 속도는 40km/h 정도로요. 헬렌이 차를 몰기 시작한다. 트랙의 첫 500m는 특별할 것이 없다. 그런데 곧 차량 대시보드에서 작은 알림음이 울리고 무선 충전 구간 진입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동시에 배터리 충전 아이콘이 활성화된다. 헬렌의 눈이 커진다. 차가 달리는 동안 배터리 퍼센트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 이게 가능한가요? 차가 멈추지 않았는데 충전이 된다고요? 지민이 설명한다. 네, 지금 주행 중인 1km 구간은 완전한 무선 충전 도로입니다. 85% 효율로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00km로 달려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헬렌은 한 바퀴를 더 돌며 시스템을 테스트한다. 두 번째 무선 충전 구간을 지날 때는 속도를 60km/h까지 올려본다. 여전히 충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트랙을 빠져나온 후 그들은 관제실로 이동한다. 관제실 화면에는 도로 상태와 에너지 전송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다. 헬렌이 묻는다. 이 시스템을 실제 도로에도 적용하고 있나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인다. 현재 서울, 수원 간 고속도로 일부 구간과 서울 시내버스 전용차로 중 1km 구간에 시범 설치했습니다. 현재 시내 전기버스 노선의 배터리 크기를 30% 줄일 수 있었어요. 2026년까지 주요 고속도로 전체의 20%에 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도윤이 보충 설명한다. 이 기술의 핵심은 단순히 차량을 충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분배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관제실 한쪽 벽면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다. 여기에는 도로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소형 풍력 발전기 그리고 도로 진동을 이용한 앞전 발전 시스템이 표시되어 있다. 지민이 설명을 이어간다. 저희 무선 충전 도로는 외부 전력망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도로 자체가 에너지를 생산해요. 맑은 날에는 태양광으로, 비가 오는 날에는 풍력과 앞전 발전으로 에너지를 모읍니다. 도로가 에너지 허브가 되는 셈이죠. 헬렌은 메모를 멈추지 않는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이미 수십 페이지의 기록이 쌓여 있다. 도로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대라니.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네요. 그들은 점심을 먹은 후 또 다른 실험 구역으로 이동한다. 이번에는 도로 노면에 반투명한 태양전지가 설치된 구간이다. 지민이 설명한다. 이것은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입니다. 도로 표면 자체가 태양광을 흡수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죠. 내구성과 미끄럼 방지 기능을 모두 갖추면서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요. 헬렌은 도로 표면을 자세히 살펴본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개념이 제안되었지만 실용화 단계까지 오지는 못했다. 귀환길, 차 안에서 헬렌은 묵묵히 창밖을 바라본다. 김도윤이 그녀의 생각을 물어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헬렌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한다. 우리는 도로를 단순히 어에서 비로 이동하는 수단으로만 봐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도로를 멀티 플랫폼으로 재정의하고 있군요. 통신, 에너지, 안전, 모든 것이 통합된. 김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내일은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릴게요. 도로가 스스로 청소하는 모습을요. 헬렌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오늘 경험한 기술로 가득 차 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굵기 한 줄을 적는다. 한국에서는 도로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자체가 되고 있다. 서울에서의 이틀을 마친 헬렌과 김도윤은 다음 날 아침 인천으로 향한다. 차량 내비게이션에는 인천 스마트 환경도로 시범구역이라는 목적지가 입력되어 있다. 김도윤이 운전하며 설명한다. 오늘은 도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자가관리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단순히 통행로가 아니라 환경 시스템의 일부라는 개념이죠. 헬렌은 이제 한국의 도로 철학이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 볼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인천에 도착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김도윤은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비가 와서 다행이네요. 저희 시스템의 진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인천 연수구의 한 신도시 구역. 이곳은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로 개발된 지역이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들은 연구센터 건물로 들어간다. 이곳에서 환경공학 전문가인 박세연 박사가 그들을 맞이한다. 맥길 교수님, 날씨가 좋지 않지만 오히려 저희 시스템을 보여드리기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세연은 우선 그들을 작은 컨퍼런스룸으로 안내한다. 벽면 스크린에는 현재 시범구역의 실시간 상황이 표시되고 있다. 세연이 설명을 시작한다. 도시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도로 위 오염물질이 빗물에 섞여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도로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도로 단면도를 보여준다. 일반 도로와 달리 여러 층의 특수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저희 그린로드 시스템은 빗물이 도로 표면에서 여러 층의 필터를 통과하며 자연 정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름,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까지 제거할 수 있어요. 헬렌이 의구심을 표시한다. 그런 시스템은 쉽게 막히지 않나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물론 그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시스템이 함께 작동합니다. 그녀는 다른 화면으로 전환한다. 시범구역의 라이브 피드가 보인다. 비가 내리는 도로 위에 작은 로봇 몇 대가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저희 클린보 시스템입니다. 평소에는 도로 측면의 도킹 스테이션에 대기하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출동해 도로 표면의 쓰레기와 침전물을 수거합니다. 헬렌은 화면 속 로봇들을 자세히 관찰한다. 크기는 작지만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도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 브리핑 후 그들은 우산을 들고 실제 현장으로 이동한다. 비가 내리는 도로 위에서 클린봇이 작업 중이다. 로봇은 자율주행하며 도로의 오염물질을 감지하고 수거한다. 세연이 흥미로운 사실을 덧붙인다. 이 로봇들은 단순히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CCTV와 AI 분석 시스템이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장 효율적인 청소 경로를 계산해 로봇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실시간 AI 분석 화면을 보여준다. 도로 위의 쓰레기, 낙엽, 기름 흔적 등이 자동으로 감지되고 분류되고 있다. 헬렌이 물어본다. 이 시스템은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요? 세연의 대답이 헬렌을 놀라게 한다. 실제 현장 인력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중앙관제센터에서 2명의 엔지니어가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과정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따라 걸으며 다른 시스템도 살펴본다. 한쪽에는 도로 측면으로 흐르는 빗물이 특수 배수로를 통해 작은 정원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보인다. 세연이 설명한다. 이것은 레인가든 시스템입니다. 도로의 빗물이 자연 정화되어 지하수를 보충하거나 근처 식물에 공급됩니다. 도로가 환경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죠. 다음으로 그들은 도로 위에 있는 특이한 구조물 앞에 선다. 태양광 패널이 달린 스마트 가로등이다. 이것은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입니다. 대기질, 소음, 온도, 습도 등을 측정하고 동시에 도로 상태도 모니터링합니다. 문제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클린봇에 지시를 내리죠. 세연은 폰을 꺼내 앱을 실행한다. 현재 그들이 서 있는 위치의 환경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이 데이터는 시민들에게도 공개됩니다. 누구나 자신이 걷고 있는 도로의 환경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근처 지붕이 있는 관찰 데크로 이동한다. 이곳에서는 도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세연이 아래를 가리킨다. 겨울철에는 이 시스템이 더 중요해집니다. 도로에 설치된 센서가 기온과 습도를 감지해 결빙 가능성을 예측하면 자동으로 융설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헬렌은 여전히 의문이 있다. 이 모든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초기 설치 비용은 일반 도로보다 30%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절약이 됩니다. 인력 비용이 줄어들고 도로 수명이 연장되며 환경 비용까지 절감되니까요. 또한 이 모든 시스템은 도로에 설치된 태양광과 앞전 발전으로 얻은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관찰 데크에서 바라본 풍경은 인상적이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도로는 깨끗하고 로봇들은 조용히 움직이며 청소를 계속하고 있다.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 헬렌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중얼거린다. 청소부는 없는데 길은 반짝이네요. 그녀의 말에 세연과 김도윤은 미소를 교환한다. 관찰을 마친 후 그들은 관제센터로 이동한다. 이곳에서 헬렌은 전체 시스템의 두뇌를 볼 수 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시범구역 전체의 실시간 상황이 3D로 표시되어 있다. AI가 CCTV 영상을 분석해 쓰레기나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필요에 따라 클린봇이나 유지보수 차량을 자동으로 파견한다. 헬렌은 한 엔지니어에게 질문한다. 이 시스템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나요? 엔지니어가 대답한다. 현재는 인천과 세종시 일부 구역에 시범 적용 중입니다. 2026년까지 수도권 주요 도로의 30%에 이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센터를 나오는 길에 헬렌은 김도윤에게 물어본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김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도로가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다면 그만큼 인적 자원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헬렌은 깊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오늘의 경험을 정리한다. 마지막에 그녀는 굵게 한 줄을 적는다. 한국의 도로는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인천에서의 환경도로 시스템 체험을 마친 헬렌은 서울 시내 호텔로 돌아온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전달한다. 봉투 안에는 다음날 있을 국회 세미나의 초청장이 들어있다. 김도윤이 설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입니다. 스마트 도로의 미래라는 주제로 교수님께서 미국과 한국의 시스템을 비교해 강연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네요. 헬렌은 초청장을 살펴본다. 청중으로 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기자단과 글로벌 투자자들도 참석한다고 적혀 있다. 제가 와서 겨우 며칠 됐는데 벌써 강연을요? 김도윤이 미소 짓는다. 교수님의 방문이 업계에 꽤 화제가 되었나 봅니다. MIT의 저명한 전문가가 직접 한국 시스템을 평가한다는 것이 큰 관심을 끌었어요. 헬렌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며칠간 본 것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그녀는 아직 전체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경험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좋아요, 수락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겠네요. 다음 날 아침 헬렌은 국회의사당 내 대회의실에 도착한다. 예상보다 훨씬 큰 행사다. 300석 규모의 회의실이 거의 가득 찼고 뒤쪽에는 여러 언어의 동시 통역 부스가 설치되어 있다. 참석자 중에는 정부 관계자, 학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로이터, AP 등 해외 주요 언론사 기자들도 보인다. 발표 순서가 되자 사회자가 헬렌을 소개한다. 오늘 특별히 MIT 교통공학과의 헬렌 맥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은 전 세계 스마트 시티 자문단의 수석 고문으로 활동하시며 특히 자율주행 인프라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지난 며칠간 한국의 도로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신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헬렌은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본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스마트 도로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디지털 요소를 기존 도로에 덧붙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준다. 샌프란시스코 자율주행 버스 사고 현장 사진이다. 한 달 전 미국에서 자율주행 버스 사고가 있었습니다. 첨단 AI 기술이 적용되었지만 그것을 지원할 인프라가 부족했죠. 이것이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그녀는 지난 며칠간 경험한 한국의 도로 시스템을 설명한다. 충남 시골 마을의 5G 커버리지, 서울의 스마트 횡단보도, 고속도로의 AI 관제 시스템, 수원의 무선 충전도로, 인천의 자가 정화 및 관리 시스템까지. 헬렌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한국 참석자들은 자부심으로 빛나는 표정이 되고
외국 기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한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외신 기자가 손을 든다. 블룸버그 소속 기자다. 맥길 교수님,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만 이런 시스템들이 실제로 얼마나 널리 구현되어 있나요? 테스트 구간과 시범 사업만 보셨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헬렌이 대답하기 전에 다른 CNN 소속 기자도 질문한다. 네, 저도 비슷한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특별히 준비한 포템킨 마을을 보신 건 아닌지요? 실제로 이런 시스템이 일상에서 작동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회의실이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찬다. 한국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진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을 넘어 한국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헬렌은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말을 이어간다. 좋은 질문입니다. 과학자로서 저도 항상 건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에서 새로운 창을 연다. 그곳에는 자신이 방문한 모든 장소의 GPS 기록과 촬영한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다. 제가 방문한 곳들은 사전에 정해진 곳도 있었지만 제 요청으로 즉흥적으로 들른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의 시골 마을은 제가 무작위로 선택한 곳이었어요. 또한 제가 직접 측정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측정한 통신 속도, 무선 충전 효율성, 환경 정화 시스템의 성능 데이터를 보여준다. 물론 모든 기술이 전국에 완벽하게 구현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 엔지니어들도 그런 주장을 한 적 없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스트 단계를 넘어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어요. 헬렌은 잠시 숨을 고른 후 예상치 못한 발언을 이어간다. 사실 제가 더 놀란 것은 왜 이런 기술들이 세계적으로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진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율주행차, AI, 드론 같은 화려한 기술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기반 인프라를 혁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더 중요한 접근법일 수 있어요. 그녀는 슬라이드를 넘겨 미국의 도로 시스템과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비교한다. 자율주행차 사고율, 에너지 효율성, 환경 영향, 유지보수 비용 등의 지표에서 한국 시스템이 우위에 있음을 수치로 보여준다. 제가 본 한국의 도로 기술은 더 이상 아시아의 성공 사례라는 프레임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 표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인다. 한 외신 기자가 추가 질문을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술이 미국이나 유럽에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헬렌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부분적으로는 여기서 발명되지 않았다 증후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테크놀로지를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제품으로만 생각하죠. 도로나 인프라는 기술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정부, 기업, 학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이런 협력 모델이 한국에서 특히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헬렌에게 추가 인터뷰를 요청한다. 그녀의 발표는 예상보다 훨씬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도윤이 말한다. 오늘 큰 파장을 일으키셨네요. 교수님 같은 세계적 전문가가 저희 시스템을 이렇게 평가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헬렌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한다. 저는 단지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 여행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도로를 단순한 아스팔트 띠로만 봐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요. 호텔에 도착한 헬렌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연다. 그녀의 이메일 받은 편지함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온 강연 요청과 인터뷰 신청으로 가득 차 있다. CNN, BBC, 알자지라까지 그녀의 견해를 듣고 싶어한다. 그녀는 하나의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입력한다. 도로의 재발명 한국 모델이 세계 인프라에 주는 교훈. 이것은 단순한 기행문이 아니라 세계의 도로 공학을 재정의할 학술 논문의 시작이 될 것이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세요. 감동천사였습니다.